물리에서는 아주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양자역학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생명과학에서는 또다시 복잡하지만 재미있는 뇌과학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있는 것처럼, 화학에서 양자역학이나 뇌과학과 비슷한 분야가 바로 여러분에게는 아직 친숙하지 않았던 나노화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진입니다. 저는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교수를 하고 있고, 부업으로 작가 활동, 그리고 취미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나노화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이 화학의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쓰게 됐습니다. 나노라는 단어는 흔히 우리가 킬로미터나 센티미터를 말하는 것처럼 어느 길이나 크기의 단위를 아주 작다는 걸 의미할 때 설명을 하는데요. 정확히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크기입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우리가 이 머리카락 한 가닥의 굵기를 봤을 때 보통 5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노라는 것은 마이크로보다도 1000배나 더 작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굵기를 10,000개로 자른 것 중에 딱 하나 정도가 바로 나노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노라는 것은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는 원자들이 나노미터 혹은 0점 몇 나노미터 정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이 나노에 있다라고 말해도 과장된 게 아니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전자현미경이나 여러 기계들이 발달하면서 나노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됐죠. 그렇게 해서 들여다봤더니 너무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어서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최근에는 많은 첨단 문물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장 많이 드는 예로서 금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 금덩어리는 누구나 반짝이는 노란색의 금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금을 자르고 잘라서 나노미터 크기가 되면은 반짝이지도 않고 노란색도 없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빨간 물감을 물에 탄 것처럼 혹은 와인처럼 검붉은 색의 액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과 비슷한 우리가 흔히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주기율표에서 같은 그룹으로 묶여있는 물질들이 구리랑 은이 있는데요. 은의 경우에는 은백색의 금속이지만 아주 작아지면 노란색을 갖게 되고 또 이 노란색 물질이 납작한 판 모양이 되면은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도 주황색이나 다른 색깔로 만들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색이 없는 금속들의 경우에는 색 대신 다른 성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철가루 같은 경우에 자석에 끌리지만 이것이 아주 작은 나노 입자가 된다면 온도에 따라서 더 강하게 끌리기도 하고 혹은 끌리지 않을 수도 있는 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성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노 세계가 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원인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이해를 하고 사람들이 쓰는 것, 그게 우리가 접하는 나노란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질병 중에서 가장 범용적인데 걱정되는 게 역시 암일 거예요, 암. 그리고 암에 걸렸을 때 치료하는 방법도 많이 밝혀져 있죠.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항암제를 복용해서 약물 치료를 하거나 혹은 그거 외에도 최근에는 뭐 감마 나이프나 다른 여러 기계들을 이용해서 국소 부분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단점이라면 역시 항암 치료를 했더니 뭐 식욕을 잃고 구토감과 함께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데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항암제도 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냐면은 그 암 기구에서 물질마다 발암 물질로 구분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설탕도 발암 물질이다라거나 많은 경우가 있는데 항암제도 발암 물질입니다. 보통 2급 발암 물질로 항암제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몸에 독성을 보이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간단해요. 정말 조금만 넣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넣는데도 그게 암에만 가서 작용을 한다면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고 암세포만 죽인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겠죠. 그거가 가능하려면 암으로만 보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우리 상상처럼 어디 암이 있다고 주사기를 찔러가지고 거기 약을 넣기에는 암세포가 퍼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나노 물질과 나노 세계에 들어가면 정말 작은 알약 같은 것들이 속에 약을 가지고 혈관을 따고 돌아다니다가
암세포를 만나면은 거기 들어가서 약을 방출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사용해야만 하는 약의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효과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는 분야로 적용한 것이 나노 물질의 가장 유용한 적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상상을 했죠. 나노 로봇이라니까 막 프로펠러가 돌아가서 이동을 해서 치료를 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오고 약간 이런 첨단 SF적인 걸 상상했는데 실제로 그 정도의 구동이 가능한 우리 상상 속의 로봇이라고 제한되긴 어렵고요. 근데 로봇과 기계라는 명칭 자체가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 물체 자체를 기계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결국 그냥 동그란 모양이든 막대기 모양이든 이것이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특정한 작용을 할 수 있으면 나노 로봇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했던 얘기를 좀 더 확장시켜 본다면은 약물 치료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우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성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약이 듣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 경우 제일 확실한 건 역시 물리적으로 잘라내거나 태우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암세포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몸속에 있는 아주 작은 암세포만 태우는 방법이 쉽겠느냐? 그러려면은 그 부분에서만 열이 아예 만들어지도록 하면 쉬울 텐데 그러려면 나노 물질을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나노 입자가 붉은색으로 보인다라는 말은 가시광선, 이 무색 투명한 빛을 프리즘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나눠보면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색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물감은 여러 색을 다 합치면 검은색이 되지만 빛은 무색 투명해집니다. 그 말은 우리가 빨갛게 보이는 대상은 이 물질이 다른 빛은 흡수하고 대신에 빨간 빛을 반사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빨간색 나노 입자, 금나노 입자는 빨간색을 제외한 다른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빛을 계속 흡수하다 보면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건데 얘가 어떤 식으로든 방출해야겠죠. 제일 편한 방법은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다가 약을 싣고 간 나노 로봇이 약을 방출한 후에는 거기다가 빛을 쪼이기만 하면은 열이 나서 암을 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은 양으로도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심지어 약물 전달 외에도 최근에는 이미징하는 기술까지도 나노물질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겠지만 이미 우리는 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MRI라는 진단을 할 때 조영제라는 약을 주사를 하고 몸에 MRI 스캔을 통해서 아픈 곳이나 문제 있는 걸 찾아내는데 이제까지 흔히 사용되는 이 조영제라는 게 산화철 나노입자라는 물질이 덱스트란이라는 당으로 겉에가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렇게 되면 독성을 보이지도 않고 우리 몸에서 MRI 신호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임신 테스트기나 여러분들 누구나 해보셨을 코비드 간이 테스트기에 붉은색 선 역시 금나노 입자의 표면에다가 특정한 걸 잡아낼 수 있도록 항원이나 항체를 붙여서 그 결과 선이 보이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가 됐던 거죠. 이처럼 너무나도 먼 미래라든지 첨단 기술 같은 나노 기술이라는 게 우리 삶 속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점차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나노 기술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모두가 원하는 게 작아짐과 커짐 두 가지랑 충돌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정말 예전에 탄생했던 최초의 휴대폰은 사실 벽돌폰이라고 불렸던 게 당연스러울 정도로 거대한 크기였었고요. 그만큼 무겁기도 했었죠. 근데 가면 갈수록 휴대폰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개발이 됐었어요. 더 가벼워지면서. 그래서 정말 이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크기까지 되는 너무나도 작은 휴대폰까지도 나왔던 적이 있었고 그 모든 과정이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와 이런 전자기계들의 성능이 올라가고 또 무게가 감소하면서 얻어진 결과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생각해보면 다시 크기가 커졌죠. 왜냐하면 다룰 수 있는 정보가 이전처럼 단순하게 텍스트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비롯해가지고 온갖 컬러풀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우린 이걸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한 툴이 필요했고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커지지만 얇아지고 가벼워지는 게 지금의 흐름인데 하지만 그거와 맞물려서 우리가 원하는 건 더 빠르고 더 큰 용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고화질의 인터넷 혹은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그런 장치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데도 좋은 거, 결국 많은 기능이 집약된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아질 수밖에 없고 나노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서 칼과 망치와 드라이브나 이런 여러 가지를 흔히 맥가이버 칼이라고 많이 불렀던 그 멀티툴 하나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넣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작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재료와 기술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궁극적으로는 화학의 마지막이라 볼 수 있는 나노 크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선 반도체의 가장 큰 활용도는 전자기기를 만드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전자기기는 결국 전기가 공급되어서 작동해야만 하고, 그 말은 전기가 흘러야 되는 곳, 그리고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서 작동하는 곳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흔히 우리는 전기가 흐르는 물체를 도체라고 부르고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은 부도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 둘은, 도체들은 일반적으로 금속은 전기가 잘 흐른다, 그리고 금속이 아닌 것들은 잘 안 흐른다로 많이 구분을 합니다. 준금속이라는 것은 금속에 준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둘의 중간 위치에 있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이면서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절반 정도의 위치이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도체보단 절반 정도, 한 50% 정도 효율로 전기가 흐르는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물론 전기가 흐르는 도체의 기준과 흐르지 않는다는 부도체의 기준은 있지만 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수치적으로는 거의 1조배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이 안에 무엇이든지 중간의 위치가 될 수 있는 셈이죠. 결국 반도체가 중요한 것은 특정한 조건에서는 흐르고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는 안 흐른다는 선택적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컴퓨터 시스템 등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진법을 이용해서 0과 1이라는 정보들로, 그 신호로 모든 것을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고를 0과 1로 표현한다 해도 우리는 모든 걸 설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느냐 역시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준금속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대표적인 준금속은 역시 지금은 규소, 실리콘이 되겠죠. 이 때문에 많은 전자 관련된 기업들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라는 명칭이 만들어지는 것 역시 이 하나의 준금속 때문에 붙게 된 모든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LED가 반도체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말했던 도체와 부도체를 생각한다면은, 도체는 전자들이 들어있는 곳과 전자들이 들어있지 않은 곳이 사실상 맞닿거나 겹쳐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이동하고 흘러가는 게 곧 전류가 발생하는 것이고 전기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부도체는 전자가 들어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 멀리 있어서 도저히 흐를 수가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반도체는 적당한 거리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전압을 걸어주거나 아니면 빛을 쪼여주거나 이런 에너지를 가했을 때 그 에너지를 이용해 전자가 톡 튀어 올라가면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LED는 전기를 공급해서 빛을 내는 장비인 만큼 우리가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자의 흐름이 생기면서 빛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정확히 반대로 작용하는 방식은 역시 빛을 공급했을 때 전기의 흐름인, 곧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광 발전으로서 태양광 발전판에도 역시나 반도체가 가장 핵심적인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노물질을 이용한 반도체와 LED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걸 소개해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몸속에다 어떤 칩을 삽입하거나 아니면은 빛을 내거나 작동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몸에 붙이거나 집어넣는 것들도 미래를 배경으로 한 SF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걷는 동작이나 숨 쉴 때 공기가 오가는 것들이나 아니면 몸의 마찰만으로도 전기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장비들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특정한 빛을 낼 수 있는 LED, 아주 작은 나노나 마이크로 LED가 사육된 형태로도 작용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기술들이 나노 기술과 반도체 기술들의 발전으로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노화학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역시 화학의 마지막 영역이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를 더 나눌 수 있겠죠. 그럴 때 흔히 말하는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미소 입자들이 탄생하니까. 하지만 그거는 물질이라고 보기 어렵고 작은 입자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물질을 다루고 화학이 성립되려면 원자나 원소가 필요한데 그게 나노 영역이기 때문에 나노보다 더 작은 곳에는 화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 어느 학문이든 내가 그 학문의 가장 마지막 땅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공부하고 있다, 혹은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이유에서 나노라는 분야에 큰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